상가 임대차 계약 실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가계약금이 먼저 들어가죠. 그래서 가계약금 실무 특약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 전과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신탁원부 등 공부서를 미리 임차인에게 제출한다. 가계약금 동의문자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가계약금 동의문자도 계약서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계약서에 동의문자 보낼 때 표시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주소, 매매 예정금액 아니면 임대 예정금액, 가계약금 얼마, 본계약 체결일은 뭐 일주일 안에 한다, 뭐 열흘 안에 한다, 이렇게 가계약금 송금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한다.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하실 때 주의하실 게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 가계약금 들어간 날로부터 30일.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이름 적으면 되겠죠. 매도인 계좌번호 아니면 임대인 계좌번호. 자, 그 다음에 거래 약정 내용으로 해서 가나다를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임대인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요 문구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본 가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 부가 조건이 기록된 본 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은 온라인 송금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계약금은 매매할 때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10% 하죠. 그럼 가계약금은 어느 정도 넣나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10%, 그러니까 매매 금액의 1% 정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보증금 뭐 5천에 월세 200 이렇게 되면 보증금에 관한 계약금 5천만 원에 10% 500만 원 걸죠. 그런데 그게 10% 50만 원 아니겠죠. 네. 그리고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만일에 5천에 200 같으면은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억이고 5천이면은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그 2억 5천에 적어도 한 5% 이상은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천에 200인데 계약할 때 계약금 500만 원만 그런 게 아니고 5천만 원 플러스 200만 원 곱하기 100 해서 2억 5천에 최소한 5%면은 한 125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한 1000만 원 안팎으로는 계약할 때 계약금으로 좀 1000에서 1500 사이는 월세 있는 상가임대는 계약금을 걸어줘야지, 그냥 보증금의 단순히 10% 이렇게 하면 계약이 깨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할 때 인정받는 계약금은 대출 승인받기 위해서 인정받는 계약금은 매매 금액의 5%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매매 금액의 5% 이상. 만일에 매매 금액이 10억이면 계약금 10%면 1억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들어가야지 대출 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조심하셔야 될 게, 오늘 저희들 대기업체 부산 1군 건설회사에서 한 군데 연락이 와가지고 뭘 계약을 하고 뭐 잔금 치고 하는 날짜가 지났는데 금액이 한 150억 왔다 갔다 되는 시행 건축 부지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대출이 펑크 나서 잔금을 못 치고 날리고요. 그 대신 부동산은 계약서를 잘 적어가지고 그 수수료를 또 다 챙겨받았어요. 계약서를 잘 적어서, 특약사항을 잘 적어서 수수료는 다 챙겨받았어요. 네. 그런데 은행 대출로 인해서
잔금이 펑크난 거죠. 한동안 그런 적 많았는데 요즘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 대출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은행 대출이. 자, 그 다음에 자, 상가임대차 계약 일반 특약 사례 보겠습니다. 자, 계약서 특약상 상단에 필수 기록 내용이고, 그 다음에 계약서 특약상의 마지막 하단에 필수 기록 내용, 그 다음에 중간에 필수 기록 내용, 그 다음에 중간에 기타 내용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상단에 메뉴의 특약사항 메뉴에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본 임대차 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이죠. 건축물 관리 대장, 평면도, 건축물 현황도 같은 말입니다. 확인과 물건 상태 및 영업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계약 서명 날인한다. 자, 설명 보시면 집합 건물이 아닌 상가 건물 계약 시에는 위 서류들 토지 이용 계획 항의서 등 평면도나 건축물 현황도 이런 것들 임차인에게 반드시 제출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수하기 쉬운 게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디스코에 들어가면은 주차 대수가 나오잖아요. 자주식 주차 몇 대, 기계식 주차 몇 대 이래 나오는데 자주식 주차, 평면 주차하는 거는 몇 대인지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그런데 1층을 상가를 얻는데 가게 앞에 주차를 하도록 조건으로 많이 임대 계약을 하는데 딱 보니까 건축물 대장이 나오는 자주식 주차 대수하고 뭔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평면도 현황, 건축물 현황도 꼭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게 앞에 딱 되는 주차장이 주차 시설이 불법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경 시설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서 쓴다든지, 여기는 다른 용도로 뭐를 해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구청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오면은 이걸 주차장을 못 써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계약한 건도 지금 소송 붙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계약서에 주차장으로 몇 대를 전용으로 주기로 한다. 전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경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1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딱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구청에서 적발돼 가지고 안 되는 걸로 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특히 자주식 주차 대수가 바로 눈으로 봐서 육안으로 봐서 차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가 영업하는 데는. 그래서 건축물 현황 도면을 딱 봤을 때 주차한다라고 했던 그 공간이 주차 시설로 되어 있는 게 아니면 좀 불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약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두에 이 말이 본 임대차 계약은 이러이러한 공부 서류를 확인하고 그다음 물건 상태, 영업 상태 육안으로 다 확인하고 성행 날인한다. 이 말이 처음 들어가야 돼요. 처음. 항상 서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임차인은 본 계약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 건지당권, 임차권, 국세지방세 등으로 인해서 경매, 공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 말도 서두에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물어보면 설명해 줘야 되겠죠.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확정일자보다 빠른 배당 순위가 경매나 공매가 진행됐을 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면은 국세 완납증에서 다 떼오라고 해야 되고 지방세 완납증에서 다 떼오라고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그런 것까지 떼주면서 계약하는 그런 실무는 없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일에 임대인이 법인인데
이 법인의 직원들의 근로임금이나 퇴직금 안 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순위가 빠르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등기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압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압류가 안 돼 있더라도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지방세가 있으면 먼저 배당받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당해세, 그 부동산 당해에 부과된 당해세 같은 경우에는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납부 고지서 발송한 날, 법정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기일 날짜하고 상관없이, 또 그 다음에 등기부에 압류 등기된 날짜하고 상관없이 법정기일은 그거하고 상관없고, 당해세는 법정기일하고 아예 상관없이 무조건 당해세는 1순위, 그 다음에 확정일자보다 빠른 국세지방세 법정기일 빠른 게 있으면은 무조건 확정일자나 전세금 등기보다 더 빨리 배당받아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예, 라고 설명하고 이제 확인하고 계약한다. 그런데 예,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상가는 근저당이 하나도 없는 건물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근저당보다 항상 후순위이기 때문에 이 문구를 꼭 넣으셔야 돼요. 상가임대차 계약할 때 서두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만일에 전세 들어갈 때는, 내가 전세 들어갈 때 근저당 가압류 압류가 하나도 없이,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에 들어갔으면 선순위 대항력에 의해서 경매 공매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죠. 그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낙찰자한테, 아니면 매매가 됐을 때 제3 매수인한테 내 보증금을 달라고 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는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앞에 근저당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두에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계약서 특약상 마지막 하단 필수 기록 내용 보겠습니다. 자, 특약사항을 쭉 상황에 맞게 다 적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양식으로 이 리스트 매뉴얼에 적으셔야 됩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우리 아까 가계약금 문구하고 비슷하죠? 이 문구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굉장히 차이 많이 납니다. 이 문구 안 넣어주면 이렇게 배액 상환 포기 이런 식으로 안 가요. 그래서 그 위약금에 있어서 세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세금 문제가 원천징수소득세 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내야 되고, 이렇게 신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적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 안 적었을 때는 소송 붙어버리면 부동문자에 의한 배액 상환은 효력이 없다. 약관법에 의해서 이런 판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 내용을 마지막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임대 계약이든 매매 계약이든 아파트 계약이든 상가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지 간에 이 문구 특약상 하단에 위 특약을 반드시 기재한다. 진한 동그라미 표시해놨죠. 진한 글자로 이 문구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문구 거의 안 넣어요. 계약할 때 인쇄된 부동문자에 있다라고 해서 안 넣어요. 안 넣으시면은 법적으로 붙었을 때는 문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개업공유중개사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본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 체결에 따라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유중개사의 고의나 가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근데 한쪽이 불이행했을 때는, 이번에 재계약한 건도 저쪽에서 불이행했으니까 수수료는 저쪽에서 양쪽 다 줘.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문구 적어 놓으셔야 돼요.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한쪽에서는
배액 상환 받아서 이익을 받는데 수수료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중개 보수에 관한 특약사항 마지막에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 문구가 부동문자에 있잖아요. 인쇄된 부동문자에. 그 부동문자는 효력이 있다 없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 자, 그다음 기타 사항은 민법 임대차 보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 말도 꼭 들어야 되죠. 이 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전대차 계약할 때 전대차 계약서 샘플도 드렸는데 전대차 계약할 때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주장도 할 수 없어요.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전차인으로 들어간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자,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공부서류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 날인한다. 이거 좀 디테일하게 제가 글자를 좀 더 잡아 넣었어요. 여기 수업 시간에 오기 전에. 예, 그냥 돼 있는 문구에서 더 넣었거든요. 자, 더 넣은 게 본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위 특약사항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또 뭐가 있죠? 공부 서류하고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에,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공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고도 제한이나 미간지구, 경간지구, 중점 경간지구 이런 제약사항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의 제기 안 한단 말이죠. 확인하고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우리 부동문자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명 날인한다. 요 문구를 마지막에 적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 특약사항 마지막에 위 특약을 기재하고 마지막에 첨부 서류를 기재한다. 첨부 서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모두,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 해양도 평면도, 요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번에 저희들 집합건물 상가 임대 계약하는데도 제가 토지대장하고 다 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지권 지분이 신탁회사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지분이 토지 등기부를 떼면 대지권 지분이 넘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까 집합 건물 등기부를 자세히 보니까 처음에는 신탁 등기로 토지 별도 등기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그게 지워지고 대지권이 이제 소유권으로 바뀌면서 이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하지만 토지 등기부를 다시 확인한 거죠. 토지 등기부를. 페이지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집합 건물 상가 매매를 할 때, 토지 별도 등기가 있으면 반드시 토지 등기부 떼보셔야 돼요. 반드시. 토지 등기부 안 떼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대지권 지분에 가압류가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건저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니고 다른 권리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대지권이 소유권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임대 들어갈 때도 대지권 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부동산 자체 문제가 있는 물건이죠.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집합건물 상가하실 때. 자, 그래서 첨부 서류도 꼭 마지막에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첨부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1페이지 맨 위쪽에 같이 표시해 주셔야 되죠. 체크 표시하시고 그 밖의 자료 제출에
평면도라든지 건축물 현황도 뭐 계약갱신 청구 요구권 이렇게 행사한 거 표시한 거 이런 내용들 뭐 이제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1페이지 맨 위에. 그러면 그거 기재 안 하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벌칙이 있어요. 체크 표시 안 하시면. 그러면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거 계약하실 때 임대 계약하실 때 토지 이용 계약 인사를 한 번씩 빠뜨리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계약을 했어요. 공인중개사도 확인 안 하고 계약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해운대 그 군함로 있는 쪽에 그 옛날 하얏트 호텔, 파라다이스 호텔 좀 못 가서 거기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상가 다 뜯겨져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도로에 있어서 다 뜯겨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확인해서 이제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설가에 확인하거든요. 건설가, 건축가 말고 건설가에 확인해서 도로 부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도로 저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돼 있던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된 게 그럼 언제 실행되나요? 물어보시고 계약하셔야죠. 들어가서 6개월도 안 돼서 쫓겨났어요. 그 주스 파는 집, 그 음료수 파는 집이었거든요. 제 아는 학생이. 예,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서 빠뜨리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가능하시면 모든 공부 서류는 다 떼가지고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토지 대장이든 그 다음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을 때는 토지 등기부 반드시 집합 건물도 발급받아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자, 설명 보시면 계약서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입금 계좌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시에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계약 시에 수수료 얼마 하기로 한다라고 확정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도장 찍잖아요. 그래서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 절충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으면 도장 찍어서 계약할 때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특히 매매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0.9%를 다 안 주려고 하는 특히 매수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매도인 쪽이나 임대인 쪽은 수수료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지만 들어가는 임차인이나 매수인 쪽에서는 수수료를 0.9%다 받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잔금 때 수수료 내줄게, 잔금 때 수수료를 일시불 진행할 경우에 수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계약할 때 수수료 하나도 못 받았어요. 중도금 칠 때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계약 때 내 수수료 줄게. 이런 사람 치고 수수료 다 주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왜 다 안 주는가 하면 하자담보 책임 문제나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잔금 치기 전에 뭐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클레임 걸리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런 거를 핑계로 해가지고 오만 불평을 다 이야기하면서 수수료를 깎는 버전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수수료는 협의해서 확정 짓고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상가 임대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저희 그 아파트 조그만 월세하고 아파트 전세 하는데도 수수료를 잔금 때 다 드릴게요. 아파트는 보통 잔금 때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른 집보다 전세금을 엄청 싸게 뭐 한 8, 9천만 원은 싸게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4억 5천 원 돼야 되는데 3억 5천 이렇게 들어가야 됐단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최저가 전세 물건이었거든요. 그 양우 내안에 입주하는 아파트. 그런데도 수수료를 깎으려고 전화가 4번 5번 와요. 계속. 그러니까 잔금 때 수수료 일시불 진행하면 수수료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때 수수료를 확정 지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의논해가지고. 그래서 계약 때 절반, 잔금 때 절반.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 입금 계좌를 계약서 마지막에 안 적어주면 문자나 뭐 포스트잇 메모를 해서 따로 주든지 톡을 따로 줘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의뢰인들이 있어요. 계약자들이. 터집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수료 알아서 줄 건데 뭐 수수료 달라고 문자 보내고 톡 보내고 하느냐라고 시비 거는 의뢰인들도 있어요. 계약자들도. 그러니까 계약서에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하단의 필수 기록 내용으로 배액 상한,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내용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 보수에 관한 특약사항, 부동 문자에 있지만은 한 번 더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 예, 요 수수료 중개 보수에 관해서 기록하고, 기타 사항은 민법 일반 관례에 따른다. 요 내용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본계약 증명하기 위해서 읽고 듣고 충분히 인지하고, 그다음 공부 서류, 첨부 서류. 만일에 신탁돼 있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할 때는 신탁 원부를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첨부 서류에 신탁 원부도 적어야 되겠죠. 첨부 서류에 신탁 원부도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서류하고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이 내용 적고,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적고, 신탁돼 있는 부동산은 신탁 원부도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첨부 서류에. 예, 적고, 그 다음에 수수료 입금 계좌 적고. 자, 이게 기본 매뉴얼 세팅이에요. 이거를 벗어나지 마시고, 그럼 처음 하고 마지막에는 이 리스트대로, 이 매뉴얼대로 딱 이 폼으로 딱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질문 하나. 예. 정말 쓸데없는 무효 취소 해제 구조를. 그런 민법적인 내용이라서 단순하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말 그대로 무효, 계약이 무효됐다. 아니면 계약이 취소됐다. 무효하고 취소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해제하고 또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민법적인 내용이라서 지금 설명을 좀 다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동산의 문제 없이, 부동산의 책임 문제 없이 계약이 없던 걸로 됐다. 아니면 계약이 진행이 안 됐다. 이행이. 예, 계약서는 적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 포인트죠. 네. 오늘은 유튜브 촬영이 있어서 진도를 좀 많이 빼야 돼서 제가 설명을 다 못하더라도 다음에는 설명을 중간에 좀 충분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계약서 마지막에 적어야 되는 거 이 리스트대로 꼭 합니다. 자, 그 다음 계약서 특약사항 중에서 중간에 적어야 되는 필수적으로 기록해야 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필수적,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내용. 그럼 여기에 샘플을 여러 가지 샘플로 해놨으니까 이거를 응용하셔가지고 해당 사항에 맞게 응용하셔가지고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 필수 기록 내용입니다. 특약사항. 자, 임차인의 인허가 등록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인가 허가 등록사항, 사업자 등록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민원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민원 발생되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간판을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술집을 들어간다, 뭐 나이트클럽 들어간다, 아니면은 어떤 그 광고회사인데 광고탑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번쩍번쩍거리는데 옆에서 고발이 들어갔다, 눈이 부셔야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조금 음식점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위 아파트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 냄새가 나서 도저히 문을 못 열겠다, 아니 한풍기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민원들. 애견샵이 들어왔는데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우리 애가 잠을 못 자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겠죠. 예, 그래서 이는 민원 발생 시에는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 내용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본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이를 불가함을 이유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임대인하고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이 사업자 등록이나 인허가가 안 났을 때는 계약을 없던 걸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가계약금을 반환한다. 특히 가계약금 넣을 때 있잖아요. 가계약금 넣을 때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안 하고 반환한다.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임차인이 본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 수익하고자 할 때 각종 기반 시설, 전기, 상하수도, 정화조, 통신 등의 정설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의 비용으로 설치하며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 인허가 등록 신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하며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자, 원상복구를 만일에 넣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되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예, 이렇게 적으시면 좀 더 종합적으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특약상을 아무 때나 잡아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 이러면은 앞에 판매점을 했는데 의류 판매점을 했는데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은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이런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판매점하고 판매점 똑같이 판매점 하는데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이런 거 해당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복잡하게 넣으시면은 조금 요거는 좀 계약서 잘못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특약상을 골라서 넣으셔야지 아무거나 막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다음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용도 변경, 시설물 설치 등과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 절차 및 비용은 임차인 책임과 부담하에 조사하여 계약하며 용도 변경이라든지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임차인 책임하에 임차인이 부담해서 계약하며 임대인은 행정 절차에 관하여 협조하기로 하고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 근데 이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라고 이 말 적고 꼭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이 말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특약상에 임차인은 퇴거 시 원상 회복한다 이 말 적잖아요. 그냥 원상 회복한다 이렇게만 해놓으시면은 나갈 때 누더 철거하고 나갈 수가 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 필요로 한데 이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하고 있던 상가인데 들어오는 쪽이 학원이에요. 칸막이 돼 있고 이 시설 때문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다 철거하고 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한 50평 정도 기준하면 다시 기본 세팅하는데 한 3천만 원 이상 들어가요. 위에 전기하고 바닥하고 칸막이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한 3천만 원 남짓 들어가거든요. 50평 정도 기준했을 때. 그러면 그게 좋아서 들어오는 걸 했는데 걸리고 또 그래서 퇴역상에 퇴거시 원상회복한다라고 해놨잖아요. 다 원상회복하고 나갈게 계약서대로. 니 맨날 법 이야기하고 계약서 이야기하고 뭐 맨날 법대로 이야기하면서 월세도 하나도 안 깎아주고 어려워 죽겠는데 하면서 굉장히 감정이 상해가지고 나간 그런 임차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원상회복한다 이렇게 놓으면 임대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누더 철거하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회복한다. 단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철거 비용을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예산을 잡아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 철거 비용을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임차인에 나가는 임차인, 들어오는 임차인이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이 경성대에 있는 상가 하나가 나가는 임차인이 영어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나갈 때 굉장히 억한 심정에 안 좋게 나갔어요. 인테리어를 정말 멋있게 놨어요.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근데 들어오는 쪽도 학원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완전 누더 철거를 하고 나가버리니까 몇 년 동안 새가 안 놓였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거 공사하는데 바닥, 전기 등등 기본적인 공사하는데 3천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3천만 원. 그러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바로 임대 계약했어요.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데 이 철거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르기로 하고 이 철거 비용 있죠. 철거 비용은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임차인의 필요에 의한 철거를 이제 인테리어 공사할 때 보태 주시는 게 좋아요. 비용을 보태 주시면 그럼 어차피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사하는데 하면서 철거하게 되면은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비용이 그렇죠. 자, 그다음 특약상 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영업 개설을 위한 건축물 용도 변경은 임대인은 동의하며
하수도 5인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계약 종료 시 기존 용도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자, 용도 변경을 했는데 기존의 용도가 있었겠죠. 변경하기 전. 이 용도 변경도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만일에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걸 만들었어요. 상가에다가 공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사람은 게스트하우스 하고 싶은데 계약 종료 시 원상회복하고 기존 용도로 변경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나 계약서대로 할게 이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거라든지 기존 용도로의 변경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이 말을 꼭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새 놓으실 때도 건물주 입장에서 특약상의 부동산에서 이런 말 빠뜨리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안 적어요. 그러면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다 라고 적어주세요 라고. 예. 그러면은 이제 구두상으로 협의해 가지고 철거 비용 견적을 대충 내서 대충 내 가지고 그러면 그 비용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제가 나중에 필요해서 직접 철거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 그 철거 비용도 조금 협의해서 조금 임대인이 좀 적게 받으면 나가는 임차인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철거 비용 지원이 되거든요. 철거 비용 지원이 돼요. 코로나 오고 나서 업을 그만두고 나가는. 예, 그래서 철거 회사에 돈을 바로 주거든요. 그럼 그 비용만큼은 좀 협의해서 빼줘야 되겠죠. 철거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면 300만 원 코로나 일어나고 나서 지원이 되면 자기는 700만 원만 주면 되잖아요. 300만 원 지원 받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만큼은 좀 협의를 좀 해줘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 인허가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 문제는, 인허가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 문제는 임차인 책임으로 미리 조사하여 간청에 알아보고 계약한다. 요거는 가계약금 넣기 전에 벌써 조사해야 되죠. 가계약금 넣기 전에.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 안 나오죠. 네. 한 번은 저희 지금 수업 받고 있는 분 중에서 부동산 사무실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건축 연도를 떼보니까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이에요. 일제시대. 그러니까 1930 몇 년인가 이래요. 그럼 거의 90년 됐잖아요. 90년. 그럼 불법 건축물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것도 동네 메가마트 근처에 상권 좋은 곳인데, 상권 좋은 곳에 상가인데 건축 연도를 때 보니까 1930 몇 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로 인한 문제가 없는지를 꼭 확인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하시더라도 계약금 넣기 전에, 가계약금 넣기 전에 꼭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이런 대화를 서로 나눴죠. 그래서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들은 거의 다 불법 건축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 한 4, 50년 넘었잖아요. 그럼 거의 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특약. 불법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면서 계약 시 알리지 않은 불법 위법 건축물로 임차인이나 건축사가 모르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건물주는 아는 거죠. 건물주는 알아요. 그래서 임대인이 알면서 계약 시 알리지 않은 불법 위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인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 네, 이 문구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특약상 중에서 용도 변경 임대인 동의하는데 하수도 5인자 부담금 등 용도 변경에 따른 모든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나는 음식점 주기 싫어. 한 150평인데 의류 판매장으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음식점 주면은 냄새도 나고 건물도 베리고 고깃집 한다는데 싫다고 했는데 굳이 달라고 해놓고 하수도 5인자 부담금이 5천만 원 나온 거예요. 하수도 5인자 부담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근데 이렇게 특약상에 안 적었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절반만 좀 보태주시죠. 절반은 2,500만 원 제가 댈게요. 그럼 임대인이 2,500만 원 부담해서 하고 싶겠어요? 임차인 네가 음식점 하겠다고, 나는 음식점 주기 싫다고 하는데 정말 월세 안 밀리고 잘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부탁해가지고 준 거 아니냐. 네 필요에 의한 용도 변경인데 왜 내보고 돈을 내달라고 하느냐. 그럼 임차인은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해서 요거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음식점 주시더라도 그러면은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들어가죠. 처음에 건물 신축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다음 증축하든 대수순하든 리모델링하든 용도 변경이 되면 또 필요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임대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나는 이제 음식점 안 줄 거다. 니한테 모르고 음식점 줬는데 음식점 안 줄 거다. 벌써부터 지금 문제 생기는데 나는 깔끔한 인테리어 깔끔하게 돼 있는 막 냄새 안 풍기는 판매점이라도 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집을 준다든지 파리바게트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지. 빵 냄새 나는 거 좋은데 뭐 곰탕 끓이는 곰탕 냄새 나고 이런 냄새 나는 싫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럼 중간에 부동산에서 이거 체크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피 말라 죽죠. 잠도 못 자요. 전화 오면 경기 일어나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겠어요? 못 받죠. 갑자기 없던 5천만 원이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튀어나왔어요. 돈 못 받아요. 그런데 이거는 특약상을 잘 적어놨으면 받을 수 있죠.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받기 어렵다는 거죠. 법적인 청구를 하게 되면 받을 수는 있죠. 근데 도의적인 차원에서 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도 변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약사항들을 많이 이렇게 샘플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응용하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특약.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렌트 프리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며칠로 몇 개월로 하기로 하며 매달 며칠을 월세 기산일로 하기로 하고 월세와 부가세는 선불로 며칠에 지급한다. 선불로 며칠에 매월 며칠에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굉장히 좋겠죠. 당 관리비 및 전기세 등의 공과금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아니면 잔금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이게 기본 세팅되는 문구인데 이 문구 안에서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보세요. 인테리어 공사는 언제 시작한다고요? 보증금 모두 납부하고 나서. 근데 옛날에는 보증금 전부 납부 안 하고 공사를 했는데 임차인이 손 들고 나가버렸어요. 공사하다가 문제돼가지고. 근데 원상복구를 안 해. 근데 보증금 받아놓은 건 얼마 안 돼. 이런 사고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한 후에 공사 시작한다. 이 말을 꼭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렌트프리 기간은 잔금일로부터 공사 시작일로부터 보증금 잔금 납부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며칠로 몇 개월로 하기로 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월세 기산일을 매달 며칠로 한다. 이 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두상으로 만일에 월세 기산일을 매달 며칠로 하기로 했지만 내가 좀 빨리 오픈할 때는 요거는 월세 청구하지 않는 걸로 해서 서로 배려해 주는 걸로 구두상으로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늦게 하면은 당연하게 월세 기산일부터 월세를 줘야 되겠죠. 근데 빨리 했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빨리 할 때 한 달씩, 두 달씩 빨리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월세 기산일 날짜를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월세와 부가세는 어떻게? 선불로 지급한다. 자, 선불이란 말이 없으면 법에 의해서 후불로 되는 거예요. 선불이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면 법 해석은 후불이에요. 법 해석은. 그런데 상가는 보통 월세를 선불 받거든요. 그래서 선불, 후불 표시해 주시고 부가세 별도로 한다 이런 말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등 공과금, 공사하면 전기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공사 시작일로부터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말 특약상으로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다음 특약 임차인은 월 임차료 금 매든 전과 관리비를 매월 며칠 선불 표시해놨죠. 지불한다. 부가세 별도 표시해놨죠. 잔금 후 몇 개월간 무상 임대 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기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로 한다. 위의 내용을 또 다르게 조금 표현해서 적어놨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심플하게 좋죠. 임차인은 월 임차료 금 700만 원 전과 관리비 얼마를 매월 25일 날 선불로 지불한다. 부가세는 별도이고 잔금 후에 2개월간은 무상 임대 기간으로 하며 임대료 기산일은 2022년 9월 25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본 샘플이니까 이 말의 의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선불 후불 표시해 줘야 되고 부가세 별도 표시해 줘야 되고 월세 기산일은 며칠로 하는지 표시해 줘야 되고 근데 월세 기산일을 표시 안 하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그냥 렌트프리 기간만 적고 월세 기산일 표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렌트프리 기간 적고 자, 그 다음에 월정 임차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1할의 지체 상금을 가산하여 월 5%로 가산한다고 해놨죠. 납부한다. 자, 네 월세 연체하면은 계산해가지고 가산금 매기겠다. 이 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적어 놓으시면은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은 연 5% 이내 월 차임을 자동 인상할 수 있다. 이 말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어 놓으시면 좋죠. 임차인의 내부시설 공사를 위하여 잔금일로부터 며칠 동안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단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공사 개시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금 잔금 납부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렌트 프리 기간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하고 월세 기산일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하기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는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 시작하기로 하고 공사 시작일로부터의 전기세 등 공과금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월세와 부가세는 선불로 지급한다. 여러 가지 지금 표현으로 다양하게 나왔죠. 예. 그래서 계약서에 적었던 문구를 이렇게 하나씩 빼서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적용해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 나와서 적으려고 하면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 별도 안 적었네. 선불 후불 안 적었네. 월세 기산일 모르고 안 적었네. 렌트프리 기간을 했는데 그 다음에 보증금 전부 납부하고 나서 공사 시작하기로 한 거 안 적었네. 그 다음 공사 시작하는 날로부터 관리비나 공과금 전기세 이런 거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거 빠뜨렸네. 이거 빠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를. 그래서 지금 방금 한 이 이야기는 반드시 기록해 줘야 되는 특약사항이에요. 반드시 상가임대 계약하실 때. 자,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기간 며칠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사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임차료가 부과된다. 이때 관리비는 공사 개시일로부터 임차인이 부담하며 공사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는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자, 설명 보시면 임차인 공사 기간 중에 계약 해제로 원상복구 문제 발생 시는 임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공사 시작하는 특약에 따라 임차 보증금으로 원상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이 모두 안 될 시에는 추가로 원상복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을 다 받아놨으면은 어떻게 거기서 공제하면 되겠죠. 근데 공사 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 중에 공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허가에 문제가 생겨서 인허가 안 나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인허가 등록이 안 되는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래전에 저한테 수업받은 학생 중에 한 분이 음식점을 그 감자탕집을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거의 한 300평 넘게 실평수를. 그러면 그 공사 비용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억 단위로 들어가겠죠. 근데 인허가가 안 나는 건물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공사하다가 어떻게 돼요? 공사 계속할 수 없잖아요. 인테리어 공사 몇 억이 들어가는데 공사하다가 중단돼 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요 또 다른 특약 사항으로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누수, 균열 등의 건물의 하자, 기타 영업에 필요한 수리는 자,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된 누수, 균열이죠. 예, 이런 수리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 말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본 계약 목적물의 하자, 누수 등 없는 상태임을 임차인은 확인하고 계약하며, 계약 현재 누수가 하자가 없는 상태임을 임차인은 확인하고 계약하며,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향후 발생되는 하자, 누수 등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책임지고 즉시 수리해 주기로 하며, 계약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중개한 부동산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이 말, 이 문구가 제 계약할 때 계속 최근에 몇 번씩 적었던 문구예요. 이 문구 왜 적었겠어요? 앞에 저희가 임대 계약을 부동산 세 군데서 했는데 누수 문제가 발생돼서 이 들어간 임차인이 야, 사기로 계약한 거 아니냐, 누수 있는 거 알면서 너 우리한테 계약시켰잖아, 우리 손해배상 너것들이 다 해, 이런 임차인이 있었어요. 계약 당시에는 누수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여러 차례 가서 건물 전체를 다 봤단 말이에요. 건물을 통으로 다 쓰는 임대 계약이었는데, 그러니까 월세도 꽤 몇천만 원 됐었고 수수료도 꽤 컸었죠. 그런데 부동산에 계속 못 살게 계속 클레임 걸고 시달리게 이제 되도록 이제 해가지고 담당자가 정말 부동산 일 못하겠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 일을 접었어요. 힘들어서. 그런 계약자를 만나고 나서 힘들어서.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죠? 구청에 고소했죠. 부동산을. 저희 사무실만 빼고 이제 고소했어요. 예. 저한테 고소했다 큰일 나죠. 예. 저한테 저희 쪽에 고소했다가는 제가 진짜 가만 안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부동산 사무실 빼고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구청에 정식으로 민원 제기해서 고발했어요. 고소했어요. 불려갔죠. 예. 불려가는데 어떻게 답변서를 적어야 될지,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서 가져가야 될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드리고 같이 봐줬죠. 그래서 우리 같이 수업 받았어요. 앞에 계속. 예, 여기 우리 장원에서 수업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부동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이었는데 그냥 쑤셔보는 거죠. 계약자가. 그럼 뭐 나올까봐 쑤셔보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임대인을 못 살게 굴어서 임대인이 보상을 해주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누수에 관련된 소송은 있잖아요. 임대 계약인 경우에 누수에 관한 소송은 결론은 실익이 없다. 임차인이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잖아요. 한 30분짜리 만일의 강의를 누수와 관련된 임대차 계약에 관한 판례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모든 강의를 들으면 결론은 실익이 없다.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배상 금액이 나왔지만 그 손해배상에 따른 감정하고 거기에 들어간 소송 비용 등등 기타 경비하고 생각해 보면 크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소송해가지고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협의 보는 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누수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시키는 것은 좀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해서. 그런데 앞에 그 계약했던 임차인은 계약 없던 걸로 해주고 손해배상 다 해라, 보증금 돌려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소송으로 갔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로 실익이 없다. 근데 임대인은 누수나 하자 부분이 있으면 고쳐줘야 될 의무는 있죠. 월세를 받으니까.
그런데 집합건물 상 같은 경우에 상 같은 경우에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는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 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공용 부분에 그거는 판례에서 전용 부분만 하자 부분을 고쳐주면 되지 공용 부분에 관한 하자는 그 상가 101호 몇 호 그 주인이 고쳐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공용 부분이 전용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관리단하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지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죠.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계약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는 중개한 부동산에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충분히 계약하기 전에 하자가 없는 상태인 것을 임차인이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 문구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이 문구를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건물이 좀 노후됐다든지 건물이 좀 오래됐다든지 그 다음에 또 오랫동안 비워져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꼭 이 문구를 특약상을 적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특약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설계 변경하고 임대인은 동의 협조하며 모든 비용과 책임은 누가 진다? 임차인이 진다. 그럼 이 말 안에 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든 뭐 직통계단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정화조 문제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되겠죠. 예. 비용을 누가 책임진다고요? 임차인이 책임진다. 이렇게 안 적어 놓으시면은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나올 경우에 비용이 자기 그는 임차 보증금만큼 나올 수도 있어요. 용도 변경하는 데 따른 비용이.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 붙잡고 늘어지고 임대인 붙잡고 늘어지고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하거든요. 경비를 좀 부담해 달라고. 그래서 특약상에 필수적으로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